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문제가 안팎으로 큰 화두가 되고 있지요. 이런 불평등 문제를 키우는 데는 다양한 원인과 또 변곡점들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원인을 좀 찾아야 처방을 내놓을 텐데 이 원인 분석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해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주장으로 중국이 우리나라 불평등의 원인이다라는 주장이 또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1990년대 이후에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그 급성장의 과실을 우리나라가 나눠 갖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커졌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불평등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그 해법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주장에도 귀를 좀 기울여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중국발 불평등의 특징 그리고 해법에는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함께 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마침 이번 달 24일이 한중수교 30주년 기념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협력으로 큰 경제적인 성과도 함께 이룬 적이 있는데요. 이 중국 경제가 우리나라 양극화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펴는 분이 있어서 오늘은 또 새로운 이야기 같아서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서울시의 정책보좌관으로도 활동하신 신성장경제연구소의 최병천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주영철입니다. 저도 우리나라에서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 하나만 딱 골라라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양극화 문제를 꼽는데 이것 때문에 다들 결혼도 늦게 하려고 하고 뭔가 기반 빨리 닦아야 되니까 뭐 등등 다양한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출산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 원인이 뭔가 하면 다들은 뭐 재벌 때문이다 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해법들을 내놓으시는데 중국 때문이라는 주장은 저는 좀 생소합니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생소하게 알게 됐는데요. 예. 그동안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불평등에 대한 원인은 보통 이제 재벌, 대기업 또는 이제 정부가 좀 약간 이제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 또는 뭐 비정규직의 남용 이런 주로 이제 국내적 요인들, 어떤 이제 정책적 요인들 그런 걸 좀 주로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점으로 우리나라 불평등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게 한국 사회 어떤 이제 오피니언 리더라든가 그런 분들의 통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맞아요. 어려운 분들은 많이 어려워졌고 그때 또 기회를 삼은 분들은 더 잘 됐고 우리나라의 뭐 선두 기업들이 또 그때 다 탄생하기도 하고 더 발전하기도 하고 했으니까요. 네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보통 이제 경제학을 하시는 이제 뭐 교수님이라든가 어떤 이제 약간 경제학 문제를 주로 다루시는 분들도 97년 외환위기를 분기점으로 우리나라 불평등이 증가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들을 학자분들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정책 일선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원인을 좀 알아야지 처방도 나오는 거여서 그런 이제 자료들을 좀 이제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이제 직접 1980년부터 나오는 그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라는 이렇게 비교적 시계열의 안정성이 높은 데이터가 있거든요. 주로 이제 임금 불평등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데이터를 보면 1994년을 최저점으로 그 전까지는 불평등이 계속 줄어들다가 94년부터 불평등이 증가하는 거죠. 근로자들 사이에 월급 격차가 94년부터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말이네요. 네네. 그래서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인 94년에 됐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외환위기부터 불평등이 증가되기 시작한 게 아니라 1994년부터 증가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의문이 시작된 거죠. 이때는 외환위기고 뭐가 없었는데 왜 이때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했을까? 네네. 94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화 선언을 하신 거는 95년이었고 OECD 가입한 건 96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94년은 그 이전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한중 수교가 체결된 해가 1992년 8월 24일인데 그때를 분기점으로 불평등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그게 이제 결론입니다. 중국 수교 때문에 한국과 중국이 그게 왜 불평등의 원인이 된 겁니까? 네, 그때 있었던 사건을 좀 이제 몇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국내적 요인과 중국의 요인이 이제 합쳐지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제 87년에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면서 87년 6월에는 직선제가 이제 이루어지고 7월, 8월, 9월, 9월을 시점으로 해서 소위 이제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게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87년 울산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87년, 88년, 이제 90년 뭐 이런 시기쯤에 네. 그때 이제 한참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하나는 노동자 대투쟁 이후로 노조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임금이 아주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중국에서는 이제 그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하다가 89년도 천안문 시위 위기에 이제 개혁 개방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 89년에 위기에 직면하는데 마침 동독이 그때 겨울에 무너지고 예. 90년 공산주의 이제 91년에 소련 그래서 이제 92년 1월 달 2월 달에 덩샤오핑이 남순 강화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중국에서 벌어졌던 일이 있고 한국에서 벌어졌던 일인데 그런 과정에서 92년도에 이제 노태우 정부는 노태우 정부대로 북방 외교를 하면서 92년 8월 24일 날 한중 수교를 체결하면서 네. 임금 폭등으로 어려워하던 저숙련 수출 제조업 분야의 기업들이 그때를 계기로 대거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92년도에 중국 전인대가 네.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노선을 채택을 합니다. 중국도. 예, 그러니까 일종의 중국에서는 중국 사정으로 있던 변화, 그리고 한국에서는 한국 사정으로 있던 변화가 일종의 3단 합체 로봇을 하는 과정이 한중 수교였던 거죠. 중국도 자본주의를 슬슬 받아들이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특히 이제 수출 중심 공업화를 때 본격화하는 열기 거죠. 시작하고 세계 개혁- 공장이 되기 시작하고. 예, 개혁 개방 자체는 78년부터 있었는데 예. 이제 덩샤오핑이 실권을 잡은 게 78년이니까 예. 그때는 주로 농촌 개혁이 중심이었고 음. 몇 군데에다가 경제 특구를 하고 있었어요. 네. 약간 이제 실험적으로 조심조심 하던 거죠. 예. 근데 이제 92년을 분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수출 중심 공업화를 하면서 한국이랑 경쟁력이 겹친 거죠. 아, 그럼 한국과 경쟁하기 시작한 건데. 그래서 그때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게 예. 대구의 섬유 산업, 아하. 부산의 신발 산업. 예. 왜냐하면 그쪽은 저숙련 노동 집약적 수출 제조업의 성격이 있는데 뭐 비유하면 저희가 100원에 만들어서 판다고 치면 그게 전 세계에서 그동안 가장 가성비가 좋았던 거거든요. 예. 근데 중국이 30원, 40원에 팔기 시작하니까 네. 가성비에서 이제 밀리기 시작하는 밀리기 거였겠죠. 시작하면서 예. 그래서 97년 외환위기 이전에 그 부산의 신발 산업이나 뭐 그 섬유 산업 네. 그다음에 이제 목재 합판 그런 이제 특히나 이제 약간 기술이 크게 요구하진 않는데 예. 약간 이제 인건비에 기반한 그 제조업 분야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가난한 분들이 더 가난해지는 일이 생겼다는 말씀이죠. 중간에 있는 당시 제조업의 비중이 약 30% 정도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근로자들 취업자에서. 중에. 예. 근데 제조업에서는 하단이었던 분들인데 음. 전체 취업자 중에서는 중간에 해당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자영업이나 농민들이라든가 소득이 더 안 좋은 분들도 있었으니까. 시간제 알바도 있었고. 네, 등등등. 그러니까 중간이 통으로 사라져버린 거죠. 아, 일자리가 사라져 버리고. 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일자리가 통으로 사라지니까 양쪽으로 갈라진 거고 아하. 불평등이 커진 거죠. 예. 그것은 이해가 돼요. 당연히 우리가 하던 일을 중국이 하게 되니까. 그런데 불평등은 그 이후에 계속 커지려면 상위층의 소득도 또 올라가야 그게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혹시 중산층이 사라진 문제만 네. 중국이 원인이에요? 아니면 상위권 소득자들이 더 소득이 높아진 것도 중국이 원인이에요? 불평등을 직관적으로 재정의하면 예. 하층 소득 대비 상층 소득의 격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불평등이 증가하는 건 논리적으로 세 가지인데 하나는 상층이 더 오르거나 예. 하층이 떨어지거나 예. 중간이 얇아지거나 그렇죠. 셋 다 양극화죠. 네 그리고 이제 불평등이 줄어드는 것도 논리적으로 세 가지인 거죠. 상층이 꼬꾸라지거나 네. 하층이 오르거나 그렇죠. 중간이 두터워지거나. 두터워지거나.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92년도에 한중 수교를 한 분기점이었고 97년 외환위기가 있었고 2001년도에 이제 중국이 WTO 가입을 하는데 97년 외환위기와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이 각각 상층, 중층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아, 일단 그럼 처음에 92년에 중국이 슬슬 이제 한중 수교. 한중 수교를 한 이후에 그때는 중간이 허물어진 거죠. 허물어지고 얇아지고 네네. 신발, 섬유 이런 쪽에서 네네네. 그 이후에는 외환위기가 그 다음인데요. 97년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좀 많이 다운됩니다. 예. 상대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나라 성장률이 왜 다운되기 시작했지? 라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97년 외환위기 이전에 제조업의 평균 부채 비율이 400% 정도 됐어요. 평균이. 네. 예. 그런데 외환위기 과정을 거치면서 딱 10년이 지나서 부채 비율이 100%로 줄어들어요.
다시 말해서 부채 비율이 400%에서 부채 비율이 100%로 줄어드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부채 비율이 400%일 때는 자본금이 1억이었으면 1억을 가지고 4억을 대출을 받는 거죠. 네. 그러면 5억만큼 투자하고 5억만큼 고용하던 건데 예. 부채 비율이 100% 되면 1억 자본금에 1억만큼만 대출을 받으니까 2억만큼 투자하고 2억만큼 고용을 하게 되는 거죠. 투자와 고용이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5억만큼 하던 게 2억만큼 줄어들면 네. 그거를 근데 불과 10년 안에 10년 안에 투자도 확 줄여야 되고 5억에서 2억으로 네. 고용도 5억에서 2억으로 확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압박 속에서 네. 핵심 역량과 비핵심 역량을 이중 구조화시키는 게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 부채 비율이 확 줄어들면 예. 꼭 회사에 남겨야 될 핵심 역량 아, 그 사람들만 내부에 남겨놓고 그렇겠죠. 우리 생활비가 줄어들면 꼭 써야 될 항목만 그렇죠. 쓰니까. 그래서 한 축으로는 내부에 남겨둘 역량과 외주화 또는 아웃소싱을 아하. 할 사람을 둘로 갈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외주화, 뭐 비정규직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된 거죠. 그래서 97년 외환위기는 부채 비율의 급진적 축소 과정을 거치면서 이중 구조화, 고용의 이중 구조화라든가 뭐 경제 이중 구조화 그런 것들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까 불평등의 세 가지 형태, 상위권의 독주, 하위권의 몰락, 중산층의 축소. 이거 중에 외환 위기에서 나타난 그 이중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는 우리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줬어요? 양쪽으로 벌린 거죠. 말 그대로. 아, 정규직은 월급 많이 받고 그렇죠. 하청은 월급이 더 적어지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시에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 문제가 있었어요. 예. 98년도 99년쯤으로 기억나는데 예. 현대자동차에서 다니고 있는 청소부 아주머니들과 식당 아주머니들과 경비 아저씨도 있었는데 예. 이제 회사가 갑자기 저거를 이제 확 줄이게 되니까 비율을 줄이게 되는 과정에서 정리해고를 하는데 나중에 노조랑 30% 정도의 비정규직 쓰는 걸로 타협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회사와 노동조합이 막 싸움을 하다가 예. 정리해고 반대 투쟁을 하다가 예. 당시 노동조합이랑 합의를 해가지고 야 30% 정도는 인력의 30% 정도는 비정규직으로 쓰자. 아, 종전에는 그럼 식당 아주머니 혹은 경비 그렇죠. 하시는 분들도 다 정규직이었어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일하시기는 이제 경비, 식당, 청소 분들이 어제는 현대자동차의 정규직이었던 분들이 네. 그 이제 노동조합이랑 합의하면서 노동조합은 주로 이제 생산직 예. 이제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정규직을 하고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비정규직을 동의해 준 거죠. 야, 그 전에는 같은 회사에 일만 다른 일을 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예. 동일한 분이 동일한 일을 하면서 이제 파견업체 직원으로 바뀐 거죠. 와. 그래서 97년 외환위기가 불평등이 커지는 과정은 부채 비율이 확 줄어들면서 4분의 1 토막으로 줄어든 거죠. 네. 400%가 100%가 불과 10년 만에. 그건 규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고. 그쪽은 이제 구제금융이라든가 아니면 예. 또 어음을 못 사용하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재벌들이 그동안은 뭐 이렇게 주머니 돈 계열사 돈을 막 뺐는데 그걸 이제 결합 재무조표를 써가지고 함부로 못 빼돌리게 한다든가 네. 투명성을 좀 높인 거죠. 예. 그래서 하나하나의 정책은 대체로 좋은 정책들이었는데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이제 체질적으로 그걸 감당하는 게 좀 어려웠던 게 있는 거죠. 그래서 97년 외환위기는 경제를 좀 여유 있는 사람 좀 더 여유 있게, 네. 좀 어려운 사람 좀 더 어렵게 만드는 이중 구조화가 실은 외환위기의 어떤 이제 계기점이 됐던 거고요. 우리나라 경제는 98년 외환위기 이후에 V자 반등을 했는데 맞습니다. 그때의 과실을 줄어든 정규직들이 나눠 가졌겠네요. 네. 한국 경제 체질은 개선된 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이제 체질 개선된 과정에서의 부작용으로 이중 구조화된 측면이 같이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중국이 WTO에 가입한 것도 뭔가의 그 이벤트 사건 계기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무슨 결과를 낳았어요? 불평등이 94년부터 2008년까지 꾸준히 증가를 해요. 예. 왜냐하면 방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일시적인 충격은 V자 반등을 하거나 네. 이제 다시 어떤 회복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원상 회복돼야 되는데 네. 왜 94년부터 2008년까지 무려 14년에 걸쳐서 꾸준히 불평등이 증가했냐라고 보면은 네.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합쳐졌던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이제 94년, 97년을 말씀드렸는데, 아니, 92년 한중수교와 97년 외환위기를 말씀드렸는데, 예. 2001년도에 중국이 WTO 가입을 합니다. 12월 달에. 예. 그래서
중국이 당시에 경제 성장률이 약 12%, 예.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약 20 내지 25%, 예.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약 30%가 나옵니다. WTO는 세계 무역기구인데 네네. 거기에 가입한 거가 무슨 영향이길래 그런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하니까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하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 WTO 세계 무역기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됩니다.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런저런 해서 제도 개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이제 예를 들면 투자의 안정성 문제.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쉽게 그 전까지의 개혁 개방은 예. 중국 정부의 재량에 의해서 하고 싶은 건 하고 말고 싶은 건 말고. 그렇죠. 근데 네. 그런 거는 번복할 수가 있거든요. 아하. 나중에 뭐 정권이 바뀐다든가 정권의 성향이 바뀐다든가 예. 같은 뭐 중국 공산당이 하더라도 뭐 후진타오랑 장쩌민이랑 시진핑이 다 다를 수 있는 것처럼 네. 그 리더의 스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법에 의한 개혁 개방 정책이라기보다 네. 이제 WTO에 가입을 하니까 제도를 다 바꾼 거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건 번복이 안 되는 거구나. 번복이 훨씬 어려운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리스크 대비 그러니까 중국에 맞습니다. 진출한 효용 대비 리스크가 줄었다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했겠군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제조업의 일자리가 확 줄어든 시점을 그 데이터를 보면 예. 2001년, 2년을 분기점으로 70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다 중국으로 갔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독일, 일본 같은 선진국 네. 또는 이제 그 동아시아 국가, 일본과 한국은 좀 다른데 유럽에 있는 선진국과 미국에 있는 미국 같은 나라들은 예.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점이 특히 제조업 일자리가 네. 그게 2001년 12월 중국의 WTO 가입 이후에 약 10년 기간 동안.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바로 옆에 있는 나라여서 네. 그리고 92년 한중 수교를 먼저 체결을 해가지고 그때 운동화 신발 다 그렇죠. 저희는 90년대 초중반부터 예. 중국 효과를 그러니까 어떤 장점도 보고 이제 어떤 일자리의 변화도 겪게 되고 겪겠죠. 선진국들은 주로 2001년 이후에 그 변화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 WTO 가입 이후에 우리나라가 겪은 변화는 뭡니까? 중국 때문에 생긴.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성장을 했는데 예. 그 옆에서 중국보다 더 높은 고성장을 한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핵심은 수출이었는데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 대기업, 수출, 제조업이 예. 약간 유사하게 걸쳐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예. 이분들이 소득 상층에 주로 위치하시거든요. 예. 뭐 기업으로지 모르겠어 뭐 삼성전자, LG, 현대, 뭐 포항지철 그렇죠. 등등의 이제 한국의 주력 산업은 주력 산업, 제조업 이런 게 다 이제 제조업, 대기업, 수출이 겹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위 10% 20%에 있는 분들이 예. 수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수출 중심 국가니까. 네네. 예. 그런데 중국 수출이 대박을 치면서 예. 중국에 대한 한국 수출도 같이 대박을 치거든요. 그래서 그렇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30% 가까이 나와요. 우리나라가 네네 한 2000년대 초반 후반 정도까지 금융위기 터지기 전까지. 우리나라가 식당 하고 있었는데 옆에 큰 공장 들어온 거네요. 맞습니다. 그 공장 근로자들이 갑자기 밥 먹으러 우리 식당으로 오는. 네. 그러니까 2001년 이후부터는 한국의 대기업 수출 제조업이 엄청난 호황을 누리게 되면서 예. 뭐 조선산업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서 상층에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네. 상위 10% 20%가 상층에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소득이 훌쩍 뛰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직원들이 연봉 올려달라고 하면 오냐 쉽게 올려주던 시기라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예. 우리나라 대기업의 임금 체계는 예. 삼성전자가 대표적인데 그 상여금 체계가 되게 발달해 있어요. 연말 기본급. 특별 보너스. 그렇죠. 특별 네. 보너스는 결국 성과랑 연결시키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한국의 임금 체계는 한국 대기업 제조업의 임금 체계는 수출 연동형 임금 체계로 봐야 돼요. 수출 잘 되면 성과급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결국 12분의 1로 나눈 월급이 늘어나는. 그렇죠. 그래서 1월, 2월 이런 삼성전자나 대기업들이 상여금을 지급할 때 불평등도 팡 뛰는 거죠. 월별 데이터를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 그 2000년대 초반에는 주로는 중국에 대한 수출 대박으로 예. 인해서 상층의 소득 상승 이로 인한 불평등 증가 성격을 갖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 불평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 봤는데 그리 멀리 가지 않고 중국의 개혁개방, 중국의 WTO 가입, 그리고 중간에 있었던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그냥 맞물려서 우리나라의 양극화를 만들었다는 결론이네요. 그렇고 같은 것의 다른 표현인데요. 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평등의 증가라는 거는 상층이 오르거나 네. 하층이 떨어지거나 중간이 얇아지면 불평등이 커지는데 네. 우리나라는 상층 소득이 오르면서 불평등이 증가된 경향이 있는데 주로는 수출 증가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동시에 그게 대한민국의 GDP 급상승 에도 역할을 해서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이 뭐 격차가 줄어들었다, 뭐 지금 앞설수 모른다, 뭐 실질 임금 우리나라가 더 많다 등등 하고 PPP 예. 달러 기준 구매력 환산 평가를 하면 한국이 더 높은데 그거가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었던 거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뻐합시다라는 말과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라는 말은 결국은 동의어였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불평등을 줄이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면 법으로 수출을 전면 금지하면 됩니다. 수출 때문에 불평등이 커진 상층이 거니까. 확 꼬꾸라질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찬성하는 사람이 없을 것처럼 예. 불평등이라는 가치도 중요하고 GDP의 상승, 소득 상승, 고용도 중요한 가치인데 그것이 서로 연동되어서 작동되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어서 2부에 계속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불평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또 처방은 어떻게 해야 될지 신성장경제연구소 최병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불평등, 소득 불평등이 벌어지기 시작한 여러 계기들을 말씀 주셨는데 주로 이제 중국과 관련한 이벤트였다. 그럼 우리나라 불평등은 계속 이렇게 그럼 그동안 그 이후에도 계속 커지기만 했던 겁니까? 아니면 뭔가 줄어든 시기도 있습니까? 그걸 알아야 이렇게 하면 줄어드는구나 하는 걸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우리나라가 1994년부터 2008년까지는 불평등이 계속 늘어나다가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예. 세계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2008년도에. 예. 그런데 2008년 이후로 한 4, 5년간 예. 불평등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상하이 보수 정부가 출범하고 예.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 했죠. 초기에 예. 종부세와 재산세를 환급 조치해주고 감세 조치를 취했거든요. 예. 법인세도 인하하고 등등등. 예. 그랬더니 보수 정부가 보수적인 정책을 했더니 불평등이 줄어드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왜 그랬어요? 그럼 오히려 우리의 상식이나 선입견과는 약간 좀 다른 건데. 예, 맞습니다. 예. 왜 축소되냐면 이명박 정부가 재산세와 종부세를 환급해서가 아니라 환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했는데 당시 경제 위기는 선진국발 경제 위기였거든요. 네. 미국과 유럽에서 주로 벌어졌던 경제 위기였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의 위기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 교역량이 급감을 하게 됩니다. 약 6조 달러 가까이 된 전 세계 교역량이 2조 달러 정도가 날아가고 한 3분의 2 토막 교역량이 급감하면서 한국의 수출도 급감하게 되는 거죠. 그럼 최 소장님, 결국은 우리나라의 그 소득 불평등은 우리나라가 수출 잘 될 때는 불평등이 커지고 우리나라 수출이 잘 안 되거나 경제가 꼬꾸라지면 불평등이 작아진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그럼 뭐를 소망하고 뭘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 수출이 잘 돼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되기를 바라면 그거는 양극화가 커진다는 거고 좀 양극화가 큰 문제를 일으키니까 양극화를 줄여주세요라고 하면 수출을 꼬꾸라뜨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뜻입니까? 세 가지가 불평등의 요인이라 그랬는데요. 예. 상층이 오르거나 하층이 꼬꾸라지거나 예. 중간이 얇아지면 불평등이 커집니다. 예. 상층과 연동된 거는 오랜 시절의 시기열을 보면 결국 수출이 핵심입니다. 상층이 오르는 건. 그러면 상층이 오르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상층이 올라서 발생하는 불평등은 좋은 불평등의 성격을 가지고 특히나 수출이 잘 돼서 발생하는 불평등은 투자도 늘어나고 고용도 늘어나게 되거든요. 뭐 낙수 효과가 커졌냐 작아졌냐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낙수 효과 자체가 0%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과거 100%에서 지금 70%가 됐을 수는 있지만 수출은 큰 틀에서는 고용에도 도움이 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층의 수출을 탓할 일은 아닌 거고 다만 하층이 올라가도록 도와주는 것. 다시 말해서 모든 불평등이 다 나쁜 불평등인 것이 아니라 한국의 불평등은 좋은 불평등과
나쁜 불평등이 섞여 있다. 네. 상층의 불평등은 대체로 좋은 불평등의 성격이 훨씬 더 크고 상층 소득이 올라간 거는 그렇죠. 그래서 벌어진 불평등은 그리고 한국 경제 전체가 좋아지면서 발생하는 불평등이거든요. 예. 다만 거기서 뭐 소득세를 좀 부과한다든가 좀 많이 번 분들한테 예. 많이 버는 거를 비난하지는 않고 많이 벌도록 도와주고 예. 다만 이제 좀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을 좀 더 내라 정도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하층에 있는 분들을 위로 올리는 걸 도와주는 정책 거기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양극화는 좀 줄어든다. 하층이 올라가야. 맞습니다. 근데 하층이 올라가도록 정부가 돕는 방법은 상층에서 세금 걷어서 하층한테 주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 방법도 있는데 예. 한국 경제의 불평등이 변화된 방법을 보면 자체적인 원인보다 한국 경제는 특히나 세계 경제와 매우 연동돼 있었고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나 환경 변화, 국제적 환경 변화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국제적 환경 변화에 링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층 사다리 정책을 쓸 필요가 있는 거죠. 국제적 환경 변화에 링크될 수 있는 계층 사다리를 만들자. 네. 그럼 쉽게 말하면 국제적 환경 변화는 우리의 산업이 이제 중후장대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전반적으로 바뀌고 거기서 부가가치가 나타나는 트렌드로 바뀌면 네. 저소득층이 그런 소프트웨어 산업에 적응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주자는 겁니까? 예를 맞습니다. 들면? 크게 보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성공한 나라들과 성공하지 못한 나라들을 비교해 보면 예. 뭐 개인, 기업, 나라들은 어떤 개인, 기업, 나라는 성공하고 어떤 개인, 기업, 나라들은 성공하지 못했는지 네. 누가 위너가 되고 누가 루저가 됐는지를 예. 보면 크게는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 전체 어떤 국제적인 변화가 예. 제국의 질서, 누가 패권 국가가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화랑 어떻게 연결되는가. 네. 세계 경제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세 번째는 기술의 변화와 어떻게 잘 연결되는가. 그래서 국제 정치의 강자와 잘 연결되거나 세계화랑 잘 연결되거나 네. 그리고 세계적인 기술의 변화랑 잘 연결되는 경우에는 뭔가 승자가 되거나 위너가 됐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려움에 처했는데 네. 계층 사다리 정책이라는 말은 이런 변화, 어떤 국제적 환경의 변화, 네. 한국 경제는 국제 환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테니까. 많은 나라 그리고 그것이 한국 경제가 그동안 급성장한 핵심 동력이었기 때문에 예. 그 급성장한 동력에 대한 위험은 여러 가지 안전망을 통해서 좀 보충하되 가난한 처지에 있는 청년들이나 학생들도 이런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하는 게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해진다. 그리고 그 핵심은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 정책입니다. 아,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특히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으로 옮겨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만한 교육 정책. 예를 든다고 치면 영어를 국영수, 예. 국어, 영어,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과 졸업한 이후 성인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청소년 시절의 경우에는 코딩을 배우게 해준다든가. 네. 그래서 집이 형편이 좀 어렵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영어를 좀 배우도록 도와준다든가. 예. 일종의 국영수 국가 책임제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 정책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시키도록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어려운 집 아이들이 대기업 직원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그렇죠. 겁니까? 그런 예. 거죠. 예. 그래서 대기업을 비난할 일이 아니라 이런 환경 변화에 대해서 좀 더 가난한 상태에 있는 처지에 있는 아이들도 그런 것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가 더 열심히 이제 도와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나눠주기보다는 예. 고기 잡는 역량을 함양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부는 어디서 창출되는가는 예. 환경 변화에서 거기에 대한 적응에서 부가 형성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수출 기업이 더 늘어나야 된다. 그래야 뭔가 파이가 커질 테니까. 맞습니다. 중간이 두터워져도 불평등은 줄어드는데요. 예. 중소기업의 수출을 도와주는 정책들, 예. 중소기업 중에서 기술 중소기업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들, 이런 정책들이 다 중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기술이 올라가고 소득이 올라간다는 말과 같은 말은 학력과 스킬이 올라간다는 말과 같은 말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전 세계 인구를 80억 중에서 저희가 1인당 $1,000 시절에는 밑에 저학력, 저소득, 저기술이었던 거 대한민국이. 네. 그러나 지금 이제 저희가 전 세계 80억 중에서 한 10억, 20억 언저리쯤에는 최소한 들어갈 텐데 그 얘기는 이제 고학력, 고기술, 고소득 네. 이
학력, 기술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예. 더 많은 국민들에게 특히 이제 저소득층한테는 더 파격적으로 이러저런 도움을 써서라도 예. 학력, 기술 이런 걸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이제 불평등은 격차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고 네. 격차 그 자체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늘어나는 게 좋은 걸 수도 있다. 그렇죠. 좋은 불평등과 나쁜 불평등이 섞여 있기 때문에 예. 하층은 가장 중요한 변수는 고령화라고 볼 수 있고요. 어르신들. 아, 우리나라의 하층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고령화 때문이에요? 하층은 고령화가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 예. 고령화가 심해지면 불평등은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하층이 떨어지면서. 그러나 이 어르신들한테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네.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러저런 이제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복지 정책을 써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주고 예. 그래서 실제로 어르신들의 소득도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도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고. 그러나 그거랑 좀 다른 의미에서 계층 사다리 정책. 예. 격차 그 자체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계층 사다리는 불평등의 크기가 어떤지가 아니라 이동성과 역동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간과하는 이야기 같은데.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저도 가끔씩 느낍니다만 양극화가 심해진다. 맞는 말인데 그걸 주장하는 분들이 갖고 오는 데이터는 이봐요. 저소득층은 이거밖에 안 버는데 고소득층은 저렇게 많이 벌지 않습니까?만 갖고 오시니까 궁금한 건 그렇더라도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만 있다면 그 격차가 벌어지는 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교 80등 하던 친구가 전교 2등을 하면 되는 일이지. 다만 그게 이제 이동을 안 하니까 문제지. 그 격차가 벌어져 있는 그 자체는 나라가 굉장히 잘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동성은 괜찮느냐? 그러니까 이동성이 막혀 있다면 상하위 격차가 작더라도 문제인 거고 평생 못 바꿀 거니까 이동성이 활발하다면 좀 격차가 벌어져 있더라도 그거는 또 괜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보통 재분배 정책 예. 또는 정책에서 쓰는 표현 중에는 1차 분배와 2차 분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차 분배는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예. 보통은 이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대표적이죠. 2차 분배는 뭔가 복지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 네. 가계동향 조사라는 데이터를 보면 가구 구성원들에게 당신은 어떤 소득을 얼마만큼 벌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대표적인 1차 소득인데 1차 예. 분배인데 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계가 88% 나옵니다. 전체 우리 가구의 소득 중에서 예. 100만 원을 번다고 치면 88만 원을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거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형태로. 네. 그리고 정부에 의한 어떤 복지를 매개로 한 소득, 뭐 기초연금이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네. 이런 소득은 11%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불평등 문제에 관심 있는 그간의 정책 전문가분들은 네. 시장 소득이 비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시장 소득에서 뭔가 나눠줘야 해법을 된다. 마련해야 된다. 예, 예. 근데 개념적인 자체가 시장 소득은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소득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이 잘 돼서 대기업 직원 월급 올라간 걸 정부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 성장 정책을 쓰면서 그때 중시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시장소득 불평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정부가 시장소득의 정의 자체가 정부가 관여하기가 어려운 거였는데 그나마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최저임금 파트거든요. 최저임금은 법으로 지정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과감하게 인상하다가 이러저런 논란에 휩싸이게 된 건데 시장소득을 올리는 방법은 시장소득 자체에 개입하는 방법 이전에 시장소득 이전 단계에 개입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차 분배에 해당하는 건데 네. 그게 교육혁명이다. 한국 정치사에서는 예. 두 차례 교육혁명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제성장과 계층사다리 정책인데 네. 하나는 1948년 이승만 정부 때 만들었던 교육법 제정. 네. 교육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였어요. 그때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50% 가까이 됐었는데 네. 의무교육으로 만들었어요. 음흠. 교육법을 만들면서 초등학교를 보내는 거를 의무교육으로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초등학교 자녀 뭐 8살, 9살 요때 초등학교를 보내야 되는 나이에 되면 안 보내면 처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물론 그 전에 농지개혁 효과도 있었지만 네. 초등학교를 다 보내게 된 거죠. 그게 자연스럽게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그러면서 것보다 문맹률이 급감하게 되고 문맹률이 급감하고 글을 배우게 되니까 예. 글을 배웠다는 얘기는 기술 수준과 스킬이 생긴 거죠. 역량.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지식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나라 소득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전체적인 어떤 국민들의 소득 상승이 예. 또 하나는 박정희 정부 때 1973년쯤인가에 직업훈련법을 제정을 해요. 당시에 평균 학력이 고졸이었는데 직업훈련법의 문제의식에는 중졸자를 염두에 둔 거였어요. 네. 시골에 살고 있는 상대적으로 고졸에 이르지 못한 중졸자. 그래서 중졸자가 소득을 점핑할 수 있도록. 근데 그냥 점핑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직업훈련소를 나오면 고졸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취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만 차이점은 그러면 한국의 현재 1인당 GDP는 1인당 3만 5천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때는 1인당 편의상 표현하면 1인당 1,000달러. 박정희 정부 때 1인당 5천 달러한테 썼던 정책이라면 예. 우리는 1인당 3만 5천 달러를 염두에 두면서 계층 사다리 정책을 써야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한테는 기본적인 세상에 나갔을 때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것. 방과 후 교육을 시키든 아니면 뭐 추가로 학습 바우처를 주든 뭐 하든 간에. 예를 들면 어떤 교육입니까?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방과 후에라도 지금 꼭 하고 있는 걸 더 잘하는 걸 봐야 되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제일 중요한 교육은 결국 예. 국어, 영어, 수학, 그다음에 세상에 대한 지금 이제 아시아가 전 세계 경제에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예. 전 세계에서 경제 성장률이 제일 높은 나라는 아시아에 다 몰려 있거든요. 인구도 어마어마한 규모고. 예. 그런데 현재 학교 교육에서는 아시아 얘기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근데 국영수를 더 열심히 하면 아시아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는 국영수를 열심히 해야 되고 예. 호주가 그 교양 과목으로 그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로 예. 아시아에 대한 교육을 집어넣었어요. 그거는 잘하는 일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는 국영수가 중요한 것도 있고 문화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거. 근데 문화도 이해를 높이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국영수 공부하느라고 그런 시간이 나요? 그거는 이제 또 별개의 문제이긴 한데요. 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예. 20대를 넘어간 친구들. 현재 복지 정책은 크게 소득 기반 복지 정책과 자산 기반 복지 정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하던 것 중에 청년 희망 통장을 준다. 네. 그래서 얼마를 내면은 얼마를 더 매칭해 가지고 이제 돈을 더 주는 정책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청년들 무슨 주거에 뭔가 이렇게 진입하도록 도와준다. 입주를 도와준다. 예. 그런 정책의 다 기준이 뭐냐면 소득 또는 자산입니다. 예. 그런데 소득은 뭐 제가 그렇게 버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연봉 1억을 벌고 저희 아이 엄마가 연봉 1억을 벌면 네. 합치면 연봉 2억이면 예. 저희 아이는 집에서 같이 살 때는 저소득층으로 안 잡혀요. 그렇죠. 근데 분가를 하면 예. 저소득층으로 잡혀요. 그 오피스텔 하나 얻어주면 그때부터 그 학생은 저소득층이죠. 그렇죠. 빈곤자가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가구 단위로 측정하니까. 부모가 용돈 많이 줄 테니까 아르바이트도 안 할 것이고 소득이 낮게 잡히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저희 아이가 빈곤자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빈곤자로 집게 만드는 거지. 예. 자산은 이러저러 이제 데이터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소득과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이 많은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정책은 학력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이에요. 현재 30살인 청년이 있을 경우 그중에 고졸자가 있다. 네. 나는 복지 혜택을 받으려고 10년째 의도적으로 고졸로 살았던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건 지역을 거주 기준으로 하는 게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 아니라 지역 균형 선발. 네. 대학을 입학할 때 이게 지역이 기준이라면 지금 청년 정책에서 20대, 30대, 40대인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이 고졸이거나 예. 아니면 이제 경우에 따라 전문대졸이거나 예. 등등의 어떤 고급 기술 또는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함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네. 국가가 파격적인 정책을 설계할 때 학력을 기준으로 그분들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일정 쿼터를 배정해서 네. 정책을 각종 수당을 아니면 교육 기회를 둘 다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정부 때 기계공고 그냥 공업고등학교가 있고 기계공고가 있었는데 네. 기계공고는 정밀가공 역량을 가르치던 거였거든요. 네. 네. 대표적인 데가 금호공고죠. 가장 예. 유명한 데가. 예. 장학금도 대폭 주고 기숙도 보장해 주면서도 좋은 스킬을 가르쳤던 거죠. 그때 했던 일을 우리는 그런 대학을 만들어야 된다. 마이스터고 같은 거 만들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대학원도 만들고 코딩 교육을 배우게 한다든가 지금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 예. 특히나 이공계선 지금 인력난으로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공계 쪽에 있는 스타트업 벤처 대기업 중에서 그런 어려움을 처한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서울시나 경기도 정도 되는 대규모 광역지자체는 예. 사이즈가 꽤 돼요. 네. 예산이 한 20조, 30조, 40조 정도 되거든요. 기초지자체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런 광역지자체나 중앙정부가 기업과 연계해서 이런 저소득층, 다시 말해서 저학력 출신 청년들, 네. 고졸, 전문대졸, 지방대 일부. 그게 가구소득과 가구재산과는 무관하게.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정책을 다 없애라는 얘기는 아닌데 네. 소득 기반 복지 정책 또는 어떤 우선 기회 정책, 그다음에 자산 기반 우선 기회 정책이 있는데 그거는 다 이러저런 통계적인 오류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러 가지 맞습니다. 이제 누수라든가 중복짓기라든가 이제 약간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보다 훨씬 더 우리 사회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지표는 학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력과 연동한 역량 기회를 주는 계층 사다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셨어요. 제가 따로 정리를 안 해드리더라도 뭐 들으시는 과정에서 아 하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신성장경제연구소 최병천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는 저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